이게 이제 영화를 보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까메로스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숀 코네리가 아더 왕으로 나오고 리차드 기어가 랜슬롯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더 왕의 전설은, 이 아더 왕은 과거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할 때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로마가 다 철수를 하죠. 잉글랜드 지역에서 로마가 영국 브리튼 섬에서 철수를 하는데 남아서 이제 잉글랜드를 만드는 아더 왕의 전설이 있죠. 이 사실 아더 왕의 전설은 영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건국 신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화도 많고 전설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본 아더 왕의 전설과 관련된 영화만 해도 퍼스트 나이트, 킹 아더, 그다음에 랜슬롯, 까메로스의 전설, 이거 말고는 원탁의 기사, 내가 본 게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더왕 전설인데 거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랜슬럿이라고 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랜슬럿은 아더왕의 제일 오른팔이는 제일 이제 칼싸움 잘하는 전사인데 아더왕의 부인하고 아더왕이 죽고 나서 부인하고 이제 계속 그 추문이 있었던 그런 이제 영화죠.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원탁에 칼을 저렇게 놔두고 서로 서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같이 서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서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유비 장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관계. 이런 게 이제 그 삼국 귀족과 하급 귀족 사이에 어떤 명예로 서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 그게 좀 나오면 나중에 왕이 이제 나타나면 왕은 이제 나비라 해서 KNOB, 나비라 해서 기사의 어깨에다 칼을 얹고 충성을 서약받고 그 대신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관계죠. 그리고 영주하고 농노 관계는 신분 지배적 관계예요. 신분적으로 예속돼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11조 바치는 거 외에 영주에다가 일정 부분 보호의 대가로 이제 오늘날 세금 바치는 듯이 영주에게 영주의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또 세금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치 형태, 이걸 우리가 중세적 봉건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봉건제라는 말의 용어가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시기를 거치지 않아요. 동양에서 이런 거를 거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덕천 봉건 시대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이후에 이제 그 봉건제를 한 300년 정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막부라고 하는 중앙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번이라고 해서 각 지방에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서양과 유사한 이런 막번 봉고 체제라고 그래요. 막부와 번, 그래서 막번 봉고 체제라고 그래요. 이런 걸 겪게 되는데, 그 외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거대 국가들은 이제 절대주의 국가를 지니기 때문에 이런 서구식 봉건제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봉건제다 그러면 전근대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우리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건시대, 봉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전근대적이라는 의미를 쓰여요. 근데 서양에서 봉건제라고 할 때, 퓨더리즘이라고 할 때 그 봉건제의 의미는 이렇게 분권적인 의미를 써요. 왕은 별로 힘이 없고 영주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영주와 왕과의 관계는 서로 약속에 의해서 왕은 큰 영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영주들이 군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 대신 그 조그만 영주들이 공격을 받으면 왕이 와서 도와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왕과 영주자의 사이에서도 서약에 의한 관계고, 그리고 모든 실권은 영주가 갖고 있고, 또 영주 밑에 있는 하급 귀족과 영주와의 관계 역시 서약에 의한 관계, 신분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서약에 의한 관계. 그리고 일반 백성과 영주들 사이에는 신분에 의한 관계. 이런 독특한 형태를 지니는 게 서구 봉건제입니다. 그래서 봉건제의 의미가 서양과 우리가 다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장원제의 형태를 보면, 저게 온 것 같아서 저걸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내가 봉투 이거 통째로 갖고 오라 그러니까. 교수실에서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갖고. 아니 내 가방 속에 가방 통째로 갖고 오면 되는데. 아 그래요. 가방에서 다 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가방 갖고 올 거예요. 네, 이거 다시 이거 한 번. 다른 거 갖고 왔어? 네. 내가 그거 통째로 그냥 갖고 오라 그랬잖아. 내가 볼 때 이거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야. 이게 이 기계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괜찮은 것 같으네. 오케이,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그거 표시를 해서 알려줘. 불량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제도 양식을 봤고, 경제적인 양식을 보면 우리가 중세 유럽 봉건제를 이제 장원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너리얼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장원의 구성을 보면 간 가운데 영주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입해 보면 그 농민들 전부 영주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피신을 하죠. 그리고 영주의 성 바깥에 농촌들이 농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촌락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이게 또 마찬가지네. 내 가방 안에 이 주머니 있어, 주머니. 주머니 통째로 들고 와. 아까보다 좀 간격이 좀 덜하지. 그래서 가운데 이제 영주의 성이 있고 그 옆에 바깥에 이제 그 농지가 있고, 그리고 영주의 성 바로 밑에 이 장원청이 있어가지고 재분소, 주교관,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방목지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 농지가 여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휴경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경지도 방목을 할 수 있는 공농지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중세 장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영지, 도메인과 타경지가 있는데, 직영지는 뭐냐면 저 직영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전부 영주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직영지는 누가 경작을 하나? 영주가 직접 경작을 한 게 아니라 농노들이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반나절씩 그 영주의 땅을 경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사는 전부 영주 거예요. 그리고 타경지라는 것은 뭐냐면 농민 보유지, 농민한테 위탁된 경지라는 의미의 타경지라고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경지는 농노들이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농사 짓는 방식은 공동 경작을 해요. 그건 좀 이따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농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게 이 타경지죠. 농민 보유지. 그 다음에 공동지가 있어서 거기다 방목도 하고 땔감도 거두가고 뭐 일종의 황무지도 있고, 이런 땅들이 그때 당시는 초기까지는 많이 있었어요. 또 인구가 막 나중에 확산이 돼서 중세가 모습이 변하기 때까지는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농업제도의 특징이 2-3가지 있는데, 지조의 혼재, 이포농법, 나중에 상포농법으로 바뀌지만, 그 다음에 공동경작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모심기 하듯이 사람들이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쭉 하얗게 된 게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같이 경작을 하죠. 이게 공동경작이에요. 우리가 지금같이 내 땅이니까 내 땅 내가 경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요, 같이. 그리고 지조라는 걸 뭘 말하냐면, 여기 보면 고랑 있죠, 고랑. 하나 이렇게 쭉 한나절 앉아서 한 사람이 밭을 쭉 경작할 수 있는 이 고랑. 이거 하나를 지조라 그래, 지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땅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같지를 않아요. 어떤 땅은 조금 비옥하고 어떤 땅은 좀 덜 비옥해. 그럼
또 이 땅에 잘 되는 게 있고 저 땅에 잘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좋은 땅을 한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면 또는 몇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는 항상 그 농노가 죽으면 그 땅을 다시 회수했다가 새로 18세가 되는 젊은 농노한테 또 땅을 줘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영주의 역할인데 그때 비옥한 땅 한 필지 조금 비옥하지 않은 거 하나 이렇게 섞어서 줘요. 섞어서. 그게 지조의 혼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저렇게 모여서 같이 해요. 같이. 그게 이제 중세적 모습이고. 그게 지금처럼 뭐 개인 소유제가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내 몫이 있고 거기서 나온 건 내 소산이긴 한데 그 중에 일부는 영주한테 바쳐야 되고 또 영주 땅에는 또 내가 의무적으로 와서 일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그때 당시 농사 짓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스는 착취 관계로 본 거예요. 영주와 농노를 착취 관계로 본 거예요. 이 농노를 일단 신분적으로 농노는 토지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노는 자기 그 땅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해요. 자기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심지어는 가축도 영주 거예요. 다 영주 거는 아닌데 가축도 마음대로 사고 팔고 못 해요. 그 가축 중에서 좋은 가축은 나중에 죽을 때 영주한테 돌려줘요. 그게 헬리옷이라 그래가지고 영주는 농노가 소유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별로 안 좋은 거는 농노 자식한테 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노동력이 귀했기 때문에 농노가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게 해요. 저기도 왔으니까 조금 가지고 보고 갑시다. 내가 주머니를 안 갖고 왔나? 여기 없어? 그 하얀 거 말씀하시는 여기 주머니가 있고 이거는 여기 있잖아. 아까 내 테이블은 아까 저쪽 뒤에 됐어? 이건 아예 안 되네. 이거는 RGB지 지금. 네네. 이건 맞게 돼 있는데 지금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볼까?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이건 더 나쁘네 이건. 내 케이블 한번 갖고 와볼래? 내 케이블. 됐다. 됐어. 안 갖고 와도 되겠어. 깜빡거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괜찮네. 자,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동력이 귀했기 때문에 그 농노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장원으로 빠져나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원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세를 내야 돼요. 그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세를 내도록 하고 뭐 이런 거. 그 대신에 이제 농노는 노예하고 좀 달라서 상속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땅을 어느 정도 경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주한테 이제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 조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부역의 의무 얘기했죠. 자신의 일보다 영주 직영지에서 일하는 게 우선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어떤 지역은 2번, 어떤 지역은 3번. 500년 동안, 500년이 아니고 8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요. 이걸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2번이나 한 3번 정도. 그리고 보통 하루 종일은 아니고 반나절.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전. 이렇게 반나절을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농노들이 부족해지면서 일종의 어떤 농노들은 약간 자유스러운 농노로 이제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중세의 변화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럴 때는 조금씩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농노들은 영주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위탁받은 자기 땅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기 일부를 또 영주한테 바쳐야 되고 그리고 영주들은 재판권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원래 왕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권은. 근데 당시는 왕은 힘이 없어요. 왕은 그냥 옆에 있는 이웃 큰 땅을 가진 영주일 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영주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는 거지. 이 농노는 왕의 백성이 아니라 영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가 농노들을 다 재판까지 하게 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세금 징수는 했는데, 아까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거 외에도 인두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속세, 헬리옷이라고, 그 상속세 중에 한 일부는 이제 헬리옷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농노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영주가, 이거는 내가 가져야겠다. 그럼 갖는 거야. 말이 좋은 게 있다든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혼인세 아까 얘기했고요. 만약에 장원을 떠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내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세금을 납부하는 11조가 있었겠죠. 이거 외에도 재분소, 양조장 이런 공동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농민들이 다 각자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상인들이 재분소를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양조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거 다 이때 당시에는 영주의 소유예요. 그리고 이거 공동으로 쓰니까 당연히 영주한테 이거 그걸 하겠죠. 사용하면 세금 비용을 내겠죠. 근데 이건 막스주의자는 이걸 또 시설 이용 강제권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주의적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영주가 농노를 착취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이제 같이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 년 동안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걸 전부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거래 과세하고 당연히 영주 중에서 나중에 이제 상업이 조금씩 발달하게 되는데 길목에 있는 장원을 보유한 영주가 있어요. 그러면 길목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중세 사회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 원격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돼요.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뭐 자기도 하고 시장을 열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벌금도 내겠죠. 이 모든 다양한 종류, 한 500년에서 700년, 800년에 있었던 중세적 모습에서 영주들이 농노로부터 받아내는 모든 것을 착취의 일환이라고 간주하는 게 막스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칼 막스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 봤고, 그래서 막스주의 경제 사학자들이 쓴 중세 책들을 보면 이런 걸 설명하는데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제도학파 경제학을 만든 더글라스 놀스는 중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착취, 피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mutually supportive,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영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 공공재를 제공하는 거예요. 공공재라는 것은 뭐예요? 군사적 보호죠. 제일 큰 게.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농사진 걸 뺏어가려고 할 때 보호해주는 군사적 보호가 영주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뭐 다른 사람들의 인구조사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영주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작, 이 영주들은 다 공작입니다. 중세 유럽에는 공후백자남이라고 부르는 5가지 자귀가 있어요. 공작들은 대개 나중에 이제 왕의 형제들 뭐 이런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영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 결혼을 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중엔 당연히 그냥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위 계승권을 가졌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중세 후기 절대주의 시기로 들어가면. 아무튼 그 다음에 후작도 굉장히 높은 집입니다. 공작의 사촌들 뭐 이런 사람은 되게 후작이고, 백작만 해도 거기 공작에 준하는 백작령들이 있어요. 백작이 지배하는 땅들. 그래서 백작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공작 귀족이죠. 몬테 크리스토 백작, 그 다음에 뭐 흡혈귀 누구죠? 백작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서양 그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작, 자작 이렇게 5가지 자기가 있었었는데 이 공작들의 그 사망 기록을 보면 1330년에서 1479년 이건 중세 말기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이 전에는 그 기록들이 별로 없어서 이 시기를 가지고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해놓은 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46%가 전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졸린 이유가 전쟁에 나가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항상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맨 앞에서 싸우는 게 이 귀족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 제외하면 31세인데 전쟁으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평균 수명을 재면 24살이에요. 워낙 전쟁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의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중세에는 평민들은 나가지 않아요. 농노들은 안 나가요. 그리고 귀족들만 자기 집에 투구와 갑옷과 말과 시종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중세적 전쟁의 양상은 완전 군장한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눈만 빼놓고 전부 가리고, 그리고 이 옷 같은 데도 갑옷으로 가려서 웬만한 화살이나 창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중무장을 하고, 말도 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쇠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대단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족들은 말 위에서 훈련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동 중세 영화에서 보는 큰 창이잖아요. 긴 창. 이거를 들고 마음대로 달리면서 상대를 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이 떨어졌을 때 칼을 꺼내서 그 무거운 큰 칼을 휘둘릴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는 사람. 이게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평생 전사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평생 그걸 단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명의 이 말탄 기사가 갖고 있는 위력은 오늘날의 전술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보병들이 있어도 거기에 중무장한 기사들이 떼거지로 말 타고 달려들면 그 보병을 탱크로 깔아먹는 게 비슷한 전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군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서 이슬람을 초토화시키느냐, 이 전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적으로 이 귀족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농노들을 보호하는 게 그 귀족들의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 당시에 흉년이 많이 들죠. 오늘날 같이 흉년을 창고 같은 걸로 쌀을 식량을 잘 보관한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흉년이 닥치면 굶어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귀족들이, 영주들이 자기 곳간을 헐어서 이 사람들을 돕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음에 농사를 누가 져요? 그러니까 영주 입장에서도 농노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가 필요한 거죠. 오늘날의 용어로 치면
공공재를 제공하는 게 국가 역할이잖아요. 그 국가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귀족과 군사적 지배계층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그 유럽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은 자기 농노를 백성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정신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나타나는 거죠.